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연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이 전날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러셀 2000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26일에 있을 PC 지수 기록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페드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금리 인하의 훈풍이 3대 지수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의 랠리에 동참하게 한 가운데 과연 지난 금요일 이 3대 지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여전히 금리 인하 지난 17일에 이루어졌었지만 이틀 연속 뉴욕 증시에서는 그로 인한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지난 금요일 46,300선을 막 돌파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0.72% 올랐습니다. 이날 애플이 3%대 강세 보여줬었고 테슬라도 2% 이상 뛰어오르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또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이날 0.5%가량 이 상승 이어가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서 네이션 와일드의 마크 해킷이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 이 역사적으로 9월 달이 상당히 약세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 시장은 그 패턴에서 벗어났다. 벌써 9월도 이제 3분의 2가량이 지났으니까요. 더욱더 한층 9월 강세장에 대한 이런 희망감이 더욱 커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날 시장을 움직인 주요 3개 이슈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 시장에 가장 큰 활기를 불어넣었었던 건 역시나 이날도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 전주의 월요일만큼 굉장히 강한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였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면서 자신의 SNS에 관련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이 무역과 펜타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틱톡 매각 등의 다양한 주제에서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진전을 이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 주석과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죠.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직접 회동하는 데 동의했다라면서 이 성공적인 소회를 전했습니다. 또 내년 초에 직접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투심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또 두 번째로 이날은요 역대 최대 규모의 이 변동성이 발생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이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이 개별 주식의 옵션 이렇게 세 가지의 파생 상품들의 만긴 날이 동시에 겹치는 날을 우리가 이른바 세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세마녀의 날에는요 거래자들이 기존의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변동성도 커질 텐데 이날 만기가 다가온 계약 우리가 적게 잡아도 5조 달러 규모고요. 최대 6조 3천억 달러의 만기 이런 채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증시에는 플러스가 됐는데 장 후반 들어서 하락 방어 성향의 거래들이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 3대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애플이 3.2% 상승했습니다. 이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이어서 신형 아이폰이 전 세계 중국과 미국의 출시를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기 인파, 줄이 길게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포착이 됐는데 여전히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 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도 2.2% 상승했는데요. 이 베어드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고요. 장 막판 들어서 오라클도 4%대
이상까지 이 상승폭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라클이 메타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이 장 후반에 활기를 더했는데 이번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메타가 이 오라클의 AI 인프라를 통해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또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이 밤사이의 자금들, 지난 금요일에 시장 속의 자금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큰 폭으로 빠졌던 업종은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술주들이 여전히 강세 보였던 와중에 애플이 3.2% 역시나 독보적인 상승 보였고요. 테슬라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86%, 또 이어서 구글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0.24%, 요즘 들어서 약간은 좀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엔비디아입니다. 특히 눈에 띄게 뭔가 하락하는 섹터라고 하자면요. 약간 좀 장비주들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고 또 마이크론 이날은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국제유가가 소폭 약간은 흔들리게 되면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도 약간은 빨간불 켰지만요. 전반적으로는 견조한 흐름들이 강했고요. 이어서 특징주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오늘 하루에만 3번 언급을 드리는 애플 벌써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우선은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과 더불어서 이 아이폰이 출시 첫날부터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사진까지 다시 한번 투심을 뜨겁게 달궜고요. 거기에 더해서 애플이 이 공급업체에 아이폰 17의 일반 모델 생산량을 최소 30% 이상 늘리라고 요청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이 애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줬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 테슬라,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면서 2%대 강세 보였는데요. 이 베어드가 보고서를 내고 테슬라가 AI의 선도주자라면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의 이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뭐 저희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월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를 더 이상 차량 기업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제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달려 있는데 투자자들 역시 여기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베어드가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고요. 또 머스크 CEO에게 최근 제안된 이 1조 달러의 급여 패키지 역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라클은 메타와의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 또 수급적인 부문에서도 이날 거래량이 폭증을 한 것이 오히려 오라클의 주가를 상승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추가적인 M7 특징주 상황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는 이날 0.2%, 다른 M7들이 일제히 1%에서 많게는 3%대 상승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상승폭을 제한시킨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이전에는 좀 경쟁자로 꼽혔는데 요즘에는 아니죠. 이 딥시크가 AI 훈련에 고작 29만 4천억 달러, 그러니까 30만 달러가 채 되지 않게 소요가 됐다라면서 네이처즈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그런 영향은 있었지만요. 이전과 같은 하락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보합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딥시크가 초기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전과 같은 그런 흔들림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엔비디아였고요. 이어서 구글도 1.15%, 1%대 상승 보였습니다. 이 구글 크롬에 AI 제미나이를 통합한다고 발표하면서 검색 시장에서 1위, 이 점유율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약 2%, 거의 1.86% 상승 보였는데 가장 큰 소식은요. 이 3년 동안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위스콘신주의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엑스박스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 역시 매출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원전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유스케일 파워가 22%
22.69%, 오클로가 약 28%, 거의 30%에 달하는 그런 폭등세 보였고요. 또 이런 센트러스 에너지와 같은 전력주들 역시 12%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AI와 데이터 센터에 폭증하는 이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대규모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점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았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날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주들 순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나 공동 창업자가요, 향후 5년 내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에 벅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이 15% 올랐고요. D-Wave 퀀텀도 약 12%, 퀀텀 컴퓨팅 역시 26%대 강세 보였고, 거기에 더해서 이 양자암호 관련해서 우려를 좀 표명했습니다. 보안 관련한 문제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관련해서 이 양자 암호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으로 매기가 돌았고요. 다음으로 주요 매크로 지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1.4%가량 내렸습니다. 이날은 이 공급 우려가 좀 더 공급 우려보다는 이 공급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데요. 잠시 후 뒤쪽에 있는 매크로 지표에서 자세한 이슈 보도록 하겠고요. 국제유가는 1.4% 약간 진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전히 62달러에서 63달러 박스권 안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국제유가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자그마치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399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단 현재까지 1원을 1,400원까지 남겨두고 있는데 우선 3거래일 연속 지난 금요일까지 강달러 현상이 유지가 됐습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달러가 여타 환율 대비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유로존의 재정적자 위기가 부각이 되고 있죠. 이 문제가 현재 원달러 환율까지 상방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0.2%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횡보해가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요. 이 11만 6천 달러 선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저항선으로 현재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0.75% 다시 한번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재정 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 0.6bp, 미국채 2년물 약 3bp가량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이 회의별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연준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이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연내 2회 추가 인하가 가장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그럼 지난 금요일 어떤 매크로 지표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베이커 휴즈 총 시추 기수 542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미국의 에너지 서비스 기업 베이커 휴즈가 매주마다 발표하는 지표인데 이 북미 지역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추 장비 대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보시자면 이 직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는 3대 장비가 더 가동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이 원유에 대한 단기적인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국제유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거고요.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밤 9시에 통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주석과의 통화가 매우 좋았고 또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틱톡 거래를 승인을 했는데 이 틱톡 거래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또 투자자들이 현재 거기에 관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틱톡 거래에 추가적으로 몇 개의 기업들이 함께 더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우선 투자 이민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골드카드를 신설을 했고요. 우리 미국에 거액의 투자를 한다면 우리 국적을 주겠다,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거기에 더해서 H-1B 비자를 개편했는데 여기에 이제 취업 비자에 대한 수수료가 연간 10만 달러까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간의 이민 기조와 맞게 이민에 대한 그런 허들이 훨씬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 틱톡 거래 관련해서 이 오라클과 델, 폭스까지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또 방금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틱톡 이사회 7석 중에 6석이 이 미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추가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테슬라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우선 이 악재와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 테슬라가 악재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FSD 기능 관련해서 처음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더 메이징 뉴스의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중국 테슬라 차주 7명이 이 FSD 기능과 관련해서 테슬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라는 내용 이제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구매 이후에야 이 차량의 하드웨어 한계로 인해서 FSD 기능이 광고만큼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 이번 소송이 중요한 점은요. 중국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 기능 관련해서 첫 번째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현재 베이징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호재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 테슬라가 애리조나주에서 안전요원을 동승시킨 자율주행차 테스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이 저번에 텍사스와 네바다주에 이어서 또 애리조나주까지 세 번째 테스트 승인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한 가지씩 더해진 테슬라 이슈 그리고 더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요. 정말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자면 월요일만 하더라도 윌리엄스, 무살렘, 해맥, 박힌 총재 그리고 미란 이사까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9월 23일 우리 시각으로 약 새벽 1시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계속해서 주목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수요일과 이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발언들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매크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에 예정된 8월 PCE 가격 지수 여기에서 관련된 물가 관련 지표들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목요일에 2분기 실질 GDP 성장률까지 반드시 이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좀 상쇄해 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PCE 가격 지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9월 미시간대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 심리 데이터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있을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그렇다면 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지난주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데일리 이 김상윤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역시나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좀 이럴 때마다 좀 부각이 되는 게 이 고점 논란인데 이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 저도 마찬가지로 들고 있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제 성장 둔화를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S&P 500 지수가 27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15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불어났지만 실제 경기의 모멘텀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5%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2분기 3.3%에서 크게 둔화된 수준입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무겁습니다.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15년 평균 대비 2배나 높은 23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장 먼저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무역 전쟁과 관세 여파 역시 여전히 변수입니다. 최근 페덱스가 관세로 인해 10억 달러 타격을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개혁 둔화가 실물 경제와 기업 실적에 미칠 파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미 긍정적인 요인들을 선반영하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경기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시장 랠리의 지속성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증시 수익률 좀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요. 이전에는 이제 올해 초에는 셀 아메리카 이런 기조가 좀 나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아메리카 해지 그러니까 오히려 국채를 약간 위험회피 수단으로 좀 보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좀 앞으로 이런 국채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뉴욕 증시 견조한 흐름 이어갈까요? 네, 10년물 금리는 흔히 시장 금리의 기준점으로 불립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부터 가계의 모기지 이자율, 나아가 전 세계 자금 흐름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과 투자 심리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을 때는 금리의 미세한 변동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미래 이익을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 성장주, 특히 빅테크 기업에 유리하죠. 반대로 금리가 다시 오르면 현재 높은 주가 수준을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반에 조정 압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로 시장을 안도하고 있지만 실제 장기 금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지가 앞으로 랠리의 지속 여부를 가릴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증시가 당분간 웃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고점 논란이 현실화될지는 모두 10년 만기 국채 금리 흐름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 4.13%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견고하게 하방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3%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박스권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이어서 이제 이번 주 중요한 지표들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물론 이벤트로 봤을 때는 파월 의장 발언이 저는 가장 궁금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좀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죠. 뭐 PC도 있고 이어서 소프트 데이터도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연준은 고용 지표를 물가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내리고 연내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죠. 다만 이 결정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고용 둔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인하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팩트셋 조사에 따르면 이번 PC는 전월 대비 0.3% 상승이 예상되는데 전달의 0.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역시 0.3% 상승으로 전망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실제 발표치가 이보다 높게 더 나온다면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설명에 신뢰가 흔들리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대로 이번 주에는 주요 연준 이사들의 공개 발언도 이어집니다. 지난 FOMC에서 예상보다 반대표가 적었던 만큼 각 인사들의 금리 경로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입니다. 의회가 임시 예산 처리에 실패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셧다운 우려 저도 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던 문제였는데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가 큰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번에는 마이런 이사 한 명만이 반대표가 나왔었죠. 이 미셸 보우먼이랑 크리스토퍼 월러는 좀 그래도 대세를 따르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이번 한 주 내내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 그런 기조가 확인이 될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물가 지표까지 오늘 확인을 같이 이번 주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뉴욕 증시 현장 분위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지난주 마감 시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턱!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옆에 그동안 사실 매드토크에서 글로벌 이슈를 톡톡 이렇게 풀어주던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신일수업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저희가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소장님 원래 이렇게 네. 유쾌하게 글로벌 증시를 풀어주셨던 분이시고 또 저는 또 글로벌 증시 포인트에 연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머스노5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둘이 합쳤습니다. 네.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퓨전이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오타니 선수의 그 포즈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 저희 상의했던 대로 안 하시는 거죠? 퓨전을 다음 주부터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네. 하셔야죠. 내일부터요?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오늘 이제 첫 방인데 시청자분들께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옆에서 네. 이 지금 받쳐주셔서 가장 안정적이고요. 제일 제가 좀 좋은 거는 사실 뱃살에 대한 서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항상 시선이 느껴졌는데 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놓인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틱톡 사업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현지 시간 19일 전화 통화를 갖고 틱톡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틱톡 승인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과 알고리즘을 미국이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거래는 사실상 성사됐으며 서명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6명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이 될 예정입니다. 또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고 오라클과 앤드리슨, 실버레이크 등이 새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백악관은 알고리즘 통제를 통해 국가 안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중국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균형 있는 해결책을 환영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통화에서 미국이 일방적 무역 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통화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정상 간 대화였지만 틱톡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소장님, 이 틱톡이 미국의 이 사업권과 또 알고리즘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데요. 미국이 이걸 통제한다는 건 실제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근데 틱톡을 좀 하시나요? 네, 합니다. 근데 저는 틱톡을 아무리 봐도 아직도 지금 저걸 사실 유튜브랑 어디쯤 감성이 적응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네네. 그리고 계속 이상한 자꾸 여자분이 뜨셔가지고 네. 저를 유혹하셔가지고 네, 저 도저히 못 보겠던데. 좀 정신이 없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네, 근데 정신이 또 없고 약간 많은 게임 갖고 막 아이템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정신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그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트럼프는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젠지 세대들,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굉장히 그 인기가 많다. 근데 이게 그 존슨 하원 의장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 미국의 10대 소녀들한테 마약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살을 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 정신적인 통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숏폼 워낙에 인기 많기 때문에 숏폼을 그냥 하루 종일 지하철이나 버스 보면은 그냥 약간 좀비처럼 보고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아무 그 통제되는 의식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게 자신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얘기가 나온 거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알고리즘도 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 예를 들어 그거죠.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자살이나 마약을 하게끔 만들어서 미국의 젠지 세대들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멍청하거나 바보처럼 만들거나 몰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그걸 통제하고 싶어서 알고리즘을 갖고 오려고 한 겁니다. 틱톡을 갖고 오려고 하고. 바로 그런 점이 이 네. 중국이 매각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일까요? 그 중국의 속내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히토류도 더 좋은 걸 내줬고요. 네. 보잉기도 200대를 구매한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 틱톡도 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주면서 얻을 게 뭔가? 얻을 게 반도체 쪽일 줄 알았지만 알리바바가 반도체를 자립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 중국이 항상 그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다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내주는 속내를 지금 확실히 저는 파악을 못하겠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퍼주는. 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지금 아이템을 내줬거든요. 네. 중국이 계속 강대강으로 나오는 이 지금 스탠스를 보자면 저렇게까지 저걸 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뭐 더 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뭐 이 틱톡을 드디어 인수를 하게 되어서 인수를 넘어서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주장대로라면 얘기대로라면 알고리즘을 통제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알고리즘을 잡고 있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사실 사업권보다는 알고리즘 네, 쪽이 그런 더, 얘기 네. 못 들었어요? 아니, 나는 맨날 유튜브 열심히 하는데 왜 유튜브 알고리즘 씨는 나를 안 선택해? 만약에 그게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맞습니다. 틱톡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네. 중국이 원하는 어떤 생각, 중국이 원하는 인사, 그거를 위로 젠지 세대들한테 추앙받게 띄울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고리즘을 갖고 오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련선상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네. 왜냐면 지금 마약을 굉장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한테 펜타닐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먹는 마약에서 보는 마약까지.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망가지고 결국에 미국의 미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틱톡에 목을 매는 것이고 이번 협상 때 그 지금 그리어 무역부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틱톡 문제로 우리가 계속 네. 저기를 하느라고 협상을 네. 하느라고 다른 의제들 다 뒤로 미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번에. 네, 정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이번 합의가 이제 미중 갈등의 완화의 이제 출발점이 되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미국의 예방 접종 자문위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코로나 백신 19와 관련된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권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접종 여부는 개인의 판단과 의료 전문가 상담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이 기존 우선 접종 대상자들까지 권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문위는 또 정부 안내문에 백신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백신 회의론 성향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 6월 자문위원 전원을 교체하며 기존 지침을 잇따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권고안이 CDC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까지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조치가 혼란과 백신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소아과학계에서는 어린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왜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19 백신 중단 권고를 했을까요?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네. 지금 주말에 계속 지금 맞습니다. 웹에서 많은 네. 얘기들이 오갔거든요. 사실은. 네. 어떤 얘기들이 지금 좀 강제로 오갔나요? 네.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그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그 케네디 주니어가 사실 원래 이걸 계속 주장했었어요. 백신에 대한 어떤 의심을.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2명이 잘려나갔잖아요. 네. 트럼프가 노동통계국장을 잘랐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질병통계국장을 또 잘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통계국 안에 자문위원 16명 전원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게 마가의 밑에 있는 이제 조금 단어를 바꿨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로 바꿨잖아요. 트럼프가 하는 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데 네. 그래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고 하는 그 지침 아래 미국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백신은 건강하지 않다는 지금 거잖아요, 결론이. 결국에 뭐 어린이 백신까지 지금 나오면서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 하나로 원툴이죠. 원툴 업체들에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모더나 같은 업체죠. 네. 화이자랑 모더나가 mRNA 백신을 똑같이 내놨지만 화이자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아그라도 있고 네. 항암제도 있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상승했었고 근데 모더나는 완전히 그냥 백신 원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게는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질병통계국이 뭐 FDA 질병통계국 여기서 다 나서가지고 뭐 꼭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래 독감 백신처럼 가을마다 맞아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원래 그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환자가 선택해라.
그럼 누가 강제로 막겠으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출이 떨어지는 폭이 당연히 원샷 그 원툴, 백신 원툴인 기업에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더해가지고 지금 또 제약사를 엄청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국민들에게 더 혜택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약사한테 그 혜택을 그 미국 소비자한테 돌려준다고 하면서 미국 제약사를 떼드리는 거 플러스 지금 이 원샷 원툴 가진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백신 위주로만 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네요. 자, 이번 결정이 아무래도 미국이 모든 부문에서 이렇게 선도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러면 다른 나라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막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노인분들이 그 백신을 맞고 많이 사망을 하신, 그러니까 물론 인과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그다음에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계속 외치는 것이 백신이 굉장히, 만약에 백신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모두 다 공개하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자기가 뒤에 빠져서 얘기하더라고요. 케네디 주니어가 앞에서 워낙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트럼프한테 계속 질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화이자라던가 뭐 모더나라던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 제약기업들의 그 실력을 믿는다. 근데 그렇게 뭐 백신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해라. 그럼 너네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럼 믿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다 공개했는데 뭘 공개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제약사들을 어떤 그 저기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게 과연. 미국으로 네. 다 집중해라.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으로 제조시설이고 뭐고 다 이거 몰아라 하는 것을 이렇게 압박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백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아주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그런 압박이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영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억 파운드, 약 3조 8천억 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투자 최대 수혜자는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웨이브로 꼽히는데요. 젠스당 CEO는 런던 행사에서 웨이브, 옥사, 레볼루트, 신디시아, 폴리 AI 등 다양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웨이브와는 약 7천억 원 규모 전략적 투자 검토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웨이브는 센서 대신 AI를 활용하는 테슬라식 자율주행 방식을 개발 중이며 로봇 AI에도 확장 가능한 체화형 AI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프트뱅크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10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하며 유럽 최대 투자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와는 2018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차량 플랫폼에 엔비디아 GPU와 드라이브 AGX 토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6년으로 앞당기자 이 웨이브는 우버와 닛산과 협력해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젠스당 CEO는 직접 시승 후 웨이브가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이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켄달 CEO에게 차세대 토르 개발 키트를 전달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네, 의원님, 엔비디아 차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그동안 엔비디아 고점론, 뭐 거품론, 뭐 이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위기론. 네. 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계속 올랐습니다. 자, 일단 그 밑에 RSI를 띄워놨는데 과열 정도를 알 수 있는 차트죠. 지금 위에 그 기간이 안 나오는데 월봉입니다, 이거. 자, 월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2020년과 2021년, 그다음에 2023, 24, 25년에도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었잖아요. 뭐 네. RSI가 기준이 보통 70으로 잡는데 70 이상이면은 뜨겁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30 밑으로 가면 파랗게 표시되는 게 너무 차갑다는 얘기죠. 보통 30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경우는 어느 네. 경우냐면 기업이 거의 망해가거나 아니면 서브프라임이나 9.11 테러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기가 왔을 때 그 자리에 가죠.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이게 지금 그냥 거시적인 경제 위기라든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에 따른 위기 때문에 떨어졌다 하시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 엔비디아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다시 RSI 과열권에 접어들었는데 네. 이 지금 보시면은 2020년, 21년, 아까 23년, 24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과열권의 수준에 오지 않았어요. 지금 2023년도에
상승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걸 빼고 나머지 빨간색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2018, 2020, 2021, 2024. 2024년도가 이때. 좀 눈에 띄네요. 네. 이때가 다 비슷해요. 이때 고점으로 갔던 RSI가 거의 한 87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수치가 거의 90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이제 76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너무 뜨겁다고 해서 바로 발을 빼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차갑다고 해서 발을 바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네. 뜨거워도 가마솥 같은 경우에 열이 오래 가죠. 우리가 식었다고 손을 다시 내면 손 뒤잖아요. 너무 좋은 그거예요. 표현이네요. 과열권에 접어들고도 이 장기 상승한 종목은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과열권에 접어들었다고 그걸 매도 신호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책도 있고 과열권에 접어들어서 바로 매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수익 조금 챙기고 이만큼을 놓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1년 내내 과열권에 접어든 상태에서 계속 상승하잖아요. 네. 가마솥 같이 계속 뜨거울 그러니까 수 그런 있다. 거를 저기를 하셔야 돼. 지금 76.51이라고 70을 넘었다. 네. 아 뜨겁다고 해서 지금 이게 매도 사인이 아니라 네.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뜨거움을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그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보통 가마솥이?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에 뭔가 이슈가 크게 불거졌을 때잖아요. 네, 네. 뭐 지금 잠깐 얘기 드려버리면 아까 전에 뭐 저기 자율주행 얘기도 나왔고 이제 로봇도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매출 봤을 때 왜 떨어졌냐면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90%를 차지하니까 그쪽 매출이 중국계 빠져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파이가 더 많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 인텔한테 투자한 것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인텔이 CPU 시장을 먹었을 때 어떻게 먹었는지 아시죠? GPU도. 네, 그 얘기가 이제 또 내일 예. 나온다고. 아, 그렇죠. 예, 내장된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그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76.51이라고 보이는 RSI는 높은 게 아니다. 네, 여전히 또 매수할 그런 구간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네 번째 주제 일라이릴리입니다. 네, 테슬라로 먼저 갔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허가받았습니다. 애리조나 교통국은 테슬라의 신청서를 승인하며 피닉스 광역권에서 안전요원이 동승한 상태로 시험 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12대 차량을 투입해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시험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애리조나 시험은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둔 본격적인 확대 단계로 평가됩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말까지 미국 일부 절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테슬라는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안정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한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검증이 본격화될 경우 이 서비스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도입이 혁신적 전환점이 될지 안전성 검증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테슬라도 차트를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테슬라가 뭐 속보로 하나 나오긴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네. 뭐 문 안 열려가지고 3명 사망했다나. 어쨌든 그런 것도 뭐 사실 자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그 사망이 큰 거 작은 건 아니지만.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아까 엔비디아랑은 다르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으로 RSI 과열권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엔비디아에 비해서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엔비디아가 과열권에 들어가서도 한참 장기 상승한 종목은 계속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거는 RSI 과열권도 아닌데 매수를 하여서 네. 과열권에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게 가장 좋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순간인 거죠. 지금 2020년, 21년, 22년도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 뜨거웠던 구간에 이 RSI 과열권에 들어갔던 모습과 지금은 아예 과열권도 접어들지 않은 네. 상태에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24년도 12월 달에 488.53 여기를 넘어서는 아마 $500 이상의 주가를 연말 아니면 연초에 구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00 후반대까지 지금 월가 목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과열권도 아니고 또 추가적인 매수 계속해서 진입을 좀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성악개미 분들이 아직도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고 가장 잘 갖고 계시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분할 매수 혹은 신규 매수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지만
과열권에 들어간 것보다는 과열권에 안 들어간 거를 정시 매수했을 때 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고 그 수량이 모였을 때 과열권에 접어들면서 상승이 나오면은 훨씬 더 큰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뭐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결국 연말 아니면 연초에는 $500 이상 역사상 신고가를 갖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앨런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 행위만 돌발 변수로 나오지 않는다면 네.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적 신고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말 정말 빅히트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와 종목까지 월가 트렌드 전반적인 분위기들 살펴봤습니다. 월가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 주말 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다는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저와 함께 관련 섹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피하 주사로 1분 만에 투약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전망입니다. 이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기존에는요 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정맥 주사, 링거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30분 동안 천천히 투여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걸 단 1분 만에 따끔하면 끝나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꾼 키트루다 큐렉스, 우리가 키트루다 SC라고도 하는 제형이죠. 이게 드디어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달 말부터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키트루다 큐렉스 3주에 한 번 1분씩 이렇게 맞거나 또는 6주에 한 번 2분씩 맞으면 됩니다. 정말 여러모로 링거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이 동네에 있는 개인 병원이나 의원에 가더라도 간단하게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알테오젠의 지난 주가의 향방 0.21% 하락 마감이 됐는데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주말이 알테오젠에게는 굉장히 거대한 시험대가 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독자 기술, 바로 알테오젠의 기술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 예상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알테오젠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늘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증권가에 따르면요, 이 키트루다 큐렉스, 그러니까 키트루다 SC 제형이 만약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이것만으로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특히나 알테오젠 다시 한번 주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공상과학, 이 SF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드디어 좀 상당히 많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요, 뉴럴링크에서 오는 10월에 임상시험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시험 내용이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아서 테스트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언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사측에 따르면 3년에서 4년 내에 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피험자가 머릿속으로 문장을 떠올리면 이 문장을 그대로 이 뇌 속에 있는 칩이 인식하고 그걸 텍스트, 글자로 바꾸는 것이 주요한 시험의 골자인데요. 이번 시험의 차별성, 그전에도 뉴럴링크 관련 시험들이 많았지만요. 그전의 시험들이 주로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커서를 움직이는 것에 그쳤다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언어 생성을 하는 시험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시험입니다. 이 때문에 뉴럴링크 관련주들 오늘 큰 폭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상승 그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이 링크 제네시스는 뉴럴링크의 대장주로 꼽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폭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 뉴욕 증시에서요. 우선 보시자면 뉴스케일 파워가 22%대 강세 보였고 오클로도 약 30%대 추가 상승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라늄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주들까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의 속도를 더욱 올리겠다라고 한 점이 다시 한번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다시 한번 주요 4가지 내용 톱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기존 원전들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 퇴역해야 하는 원전들, 이 완전 퇴역을 시키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투자를 통해서 이 수명을 더 늘리는 대로 이 방향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SMR, 마이크로 원전 이렇게 새로운 원전들에 다시 한번 연방의 자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해결료 공급망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축소하고 또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앞으로 인허가 절차에서도 간소화가 진행이 될 전망인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도 원전주들 강한 흐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술이 4.7% 상승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약 강보합권에서 흐름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오늘 원전주들 날아올 수 있을지 테마 전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조우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알테오젠과 이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예. 네, 미국 FDA,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 3상 승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트루다 SC 제형이라는 거는 피하 주사형이잖아요.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공식 판매 허가가 됐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로서 세계 최대 이 면역 매출 항암제인데, 자,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키트루다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만 하더라도 네. 한 해 매출이 4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블록버스터였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예, 네. 엄청난 블록버스터인데 이 키트루다의 성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의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을 갖다 차용을 했습니다. 네. 차용한 기술의 새로운 제품이 이번에 이제 그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도 더불어서 이 키트루다 SC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테오젠은 작년 2월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뭐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작년 2월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이유가 하나가 이제 키트루다랑 이제 대규모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것은 이제 양사 간의 전망이 좋으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전망이 좋은 것과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서 다른 문제입니다. 매출 올라가면 FDA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래는 예정했던 것은 23일 날 현지 시간은 23일 날 이제 승인의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 이제 3상 승인이 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좀 더 빨리 극적으로 이제 FDA가 3상 승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가 원래 43조 원의 엄청난 블록버스터의 신약인데 여기 SC가 붙은 건 뭐냐? 피하 지방에다 투입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한 새로운 어떤 품목인데 이 품목이 임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키트루다 그러니까 머크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의 엄청난 매출이 이제 보장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알테오젠 자체 개발한 기술이 바로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파 기술 적용된 첫 상용화 제품이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키트루다 큐렉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자, 이 제품의 어떤 기술,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그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모기나 이제 그 독뱀에다가 물리면은 사실 독뱀에 물렸을 때 생명 위협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부의 물질이 우리 몸속에 침입하면은 우리 몸 자체가 외부 물질을 갖다가 방해하는 기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맹독은 왜 독뱀의 맹독은 우리 몸에 급속도로 퍼지는가라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시발점에서 출발한 게 뭐냐면 맹독에 갖고 있는 물질이 히알루니다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때문에 그 온몸에 퍼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히알루니다제를 갖다가 그 차용을 해서 다른 어떤 그 신약 물질에다가 접어들면은 해당 물질이 또 온몸에 급속도로 퍼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나온 물질을 사실 할로자민이 만들었는데 이 똑같은 물질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특허를 우회하면서 알테오젠이 개발한 것이 이제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오늘 말씀드린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처음에 미국 머크가 처음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쉽게 퍼지게 되니까 적어도 키트루다만 하더라도 30분에 걸쳐서 쭉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신약 품목 허가가 받은 판매 허가를 받은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1분 혹은 2분이면은 충분하게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알테오젠의 향후 주가나 알테오젠의 어떤 뉴스를 보실 때 동일하게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30분에서 더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에 좀 불편했던 부분이 좀 개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라는 건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그 시청하신 분들이 다 만지는 그 대부분이 사실 피하 지방입니다. 네. 그 피하 지방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도 네. 인슐린 주사를 이제 자가 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향후 장기적으로 아마 키트루다 SC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키트루다나 이제 알테오젠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키트루다 이번에 그 품목 허가 받은 키트루다 SC가 그래도 동네 병원에 가라. 그러니까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전문적으로 이제 주사를 했던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울산에 계시던 분이 서울대 병원에 와서 이제 암 치료를 갖다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 서울대병원 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반나절을 갖다가 날려야 되는데 이번에 키트루다 SC를 갖다가 이제 사게 되면은 울산에 계시던 분이 동네 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제 주사를 맞고 싶다.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 쉽게 주사를 맞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이나 2분이면 이제 주사가 다 끝나니까 그럼 이제 원래 또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보편화되면서 알테오젠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에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다른 일단 에너투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어떤 암 치료제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이제는 혁신적인 인류에게 엄청난 이제 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알테오젠의
그 주가 매출로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FDA 키토리다 SC 품목사가 승인, 3장 승인은 되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법도 편해지고 또 시간도 줄어들고 예, 굉장히 예. 편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키토르다 SC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두경부암, 위암 등 이 38개 고형암에 그렇죠. 적응이 예,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 편의성 말고도 머크가 키토르다 SC형을 또 시판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예, 하죠. 네. 또 다른 의도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 엄청난 블록버스터 신약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개발하기까지는 힘들죠. 근데 네. 개발을 해서 FDA 승인을 받으면은 앉아서 따박따박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트루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매출이 이제 4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특허라는 게 만료가 있습니다. 만료가 있는데 조만간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이 미국 머크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환자의 편의성을 올리면서 키토리다 SC 자체가 새로운 신약이다. 새로운 신약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특허가 연장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머크 입장에서는 특허 만료라는 큰 어떤 골칫거리가 이번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동일한 것이 모든 블록버스터 신약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관점에서 신약에다가 알테오젠의 그 피하 주방 기설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다 특허 연장되면서 환자의 편의성 올라가게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이제 획기적 분기점을 우리가 돌파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알테오젠은 얼마의 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냐? 제가 볼 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키토르다나 미국 머크나 알테오젠이나 이번에 키토르다 SC를 통해서 조만간 당장은 아니지만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때는 연간 매출이 한 20조 원 정도. 그러면 양사가 그럼 로열티 얼마 받게 되는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의 추정으로는 5% 정도 추정합니다. 그러면 20조 원에 5%면 연간 1조 원이라는 현금이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해서 알테오젠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대와 확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FDA가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불기둥을 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업도 이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켓워치 기사에서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예. 자, 엔비디아, 인텔 지분 인수, 삼성전자 영향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인텔에게 5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지분 4% 이제 인수를 해 갈 텐데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지원이 인텔에겐 좀 새로운 돌파구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인텔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가 교과에서 나올 만한 중요한 것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10년, 20년 정도 인텔의 행보는 너무 실망스럽고 네. 실망스러운 행보는 다 주가로도 나타났는데 심지어 어느 지경까지 들었냐면은 인텔이 존속할 수가 있느냐. 이 지경까지 이제 빠져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사실은 인텔에게 뭐 되게 이례적으로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네.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인텔의 생명줄을 갖다가 연장할 수가 살려줬네요. 됐는데 네. 근데 생명줄 연장했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혁신적인 제품을 갖고 시장에 나가서 매출 올려야 되는데 이 점에서는 인텔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회의적인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을 갖다가 인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가장 인텔의 본질적이었던 기술 혁신을 사실 인텔이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투자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 이제 환호를 샀고 환호를 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모저모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뒤로 인텔의 주가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인텔의 주가 단 하루 만에 23%가 급등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예. 뭐 오랜만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니까 38년 만에 예.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면 좋을 텐데요. 네, 자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인텔 3% 넘게 이제 내렸던 부분이 이제 금요일장이고 그 전에 이제 소식이 나온 직후의 장에서는 28%, 23%가량 급등을 했죠. 자, 지금 3개월 만에 33%가량 올라간 인텔의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이러한 제휴로 인텔이 직접 도움을 받을 분야로 파운드리가 제시가 예.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랑은 잠시 설명드리면 쉽게 말하면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인텔한테 야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우리 제품을 좀 만들어줘 라는 것을 인텔이 또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의 경쟁력 계속 퇴보하면서 인텔이 파운드리를 했어? 라고 이제 의문을 달 정도로 사실은 경쟁력이 없고 인텔에게 파운드리를 맡기는 회사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주자가 어디냐? 대만의 TSMC입니다. 대만의 TSMC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이재용 뭐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삼성전자도 조만간 이제 대만의 TSMC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보이겠다고 한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TSMC가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잘 나가는 TSMC를 간격을 좁히기는커녕 삼성전자 자체도 이제 그 파운드리 분야가 퇴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사실은 뭐 심지어 뭐 5나노 이하의 모든 제품은 다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삼성전자 위기론이 펼쳤고 그 심지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갖다가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극적으로 5나노 이하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도 수율이 높아지면서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극적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를 맡겼습니다. 심지어 텍사스에서 그 해당 제품을 만드는데 텍사스 공장은 완공도 안 됐어요. 완공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맡겼을 정도. 왜냐? TSMC가 너무 단가가 높을 뿐이니까 할 수 없이 맡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파운드리를 분야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인텔이 만약에 파운드리가 다시 좋아진다면 삼성전자에게 큰 어떤 그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파운드리 제휴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결국은 젠슨항이 이거 기자회견에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젠슨항이 TSMC와 우리 관계는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에 맡길 게 있느냐? 맡길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 우려가 해소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결국은 기술적 혁신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인텔에 던집힐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충격적인 또 다른 경쟁자가 부상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에게는 또 좋겠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에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까요? 일단은 이제 젠슨항이 못 박았으니까 네. 그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물량이 인텔 넘어간 건 없다를 못 박았으니까 단기적으로 괜찮지만 네. 장기적으로 결국 인텔의 파운드리를 갖다가 개선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외신 시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조망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에 잘 쉬셨습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또 개편을 했습니다. 잘 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뉴스 브리핑 그대로 좀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주간 진지전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 주목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딱 돼 있죠. 이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방향을 딱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표인데 그만큼 이제 최근 한 2주죠. 지난주도 지지난주 반도체가 사실 시장을 뭐 거의 압도적으로 주도를 했고 지난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 주도 과연 이제 반도체가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최대 변수는 최대 관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3부 실적이다. 23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표 한번 볼까요? 잠깐 국내 주요 경제 일정인데 앞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그 글로벌 일정 다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을 거니까 이제 국내 일정 중심으로 보면 이제 오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고 그러니까 소비재 관련해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게 나오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우리나라 주요 섹터들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23일 날 말씀드린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26일 날 PC의 물가지수 나옵니다. 개인 소비 지수도 나오고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소프트 데이터들은 요즘에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26일 날 나올 PC의 물가지수 이게 사실 이제 인플레 관련돼서 따지고 보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마지막 그 안개를 좀 거치게 할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코스피 지수가 1.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갔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 좀 주춤했죠. 그날 또 반도체도 좀 하락을 했고 또 외국인도 반도체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주간의 랠리가 좀 이번 주 들어서 주춤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가 살짝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좀 뭐랄까 희석이 될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주말사에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 레거시 디램 즉 디램하고 낸드 쪽의 가격 상승세 여전하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디램 레거시 디램 쪽에 DDR5의 가격을 15에서 20%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주말사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AI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는 좀 주말사에 특별히 뭔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나온 게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반도체주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 같고 또 그 액티브 ETF 펀드들 보면 여전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 소부장주들이 비중이 더 늘어나거나 새로 신규 편입되거나 하는 것들이 좀 계속 있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여전히 그 관심은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해서 여전히 강하다. 이거는 지난 주말새까지는 특별히 무슨 변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알테오젠 얘기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근래 이제 우리한테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 수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수출한 게 이제 로열티로 연결될 수 있는 사실 첫 사례가 되다 보니까요. 로열티라는 건 이제 물건을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계속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는 딱히 이제 투자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대로 거의 순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테오젠 같은 이 사례가 앞으로 이제 우리 바이오 업체들의 향후의 어떤 새로운 그야말로 이제 이 풍향계처럼 이정표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말의 뉴스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알테오젠 효과,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같이 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붐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 기대감도 주초부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항공주 얘기를 오랜만에 좀 가져오겠습니다. 사실은 올 들어 항공주 얘기를 몇 번 하지도 않았지만 말씀드릴 때마다 사실 항공주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썩 좋은 얘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항공주가 사실 좀 침체돼 있죠. 작년에 사고 난 이후부터 특히나 좀 더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주요 항공주 주가 변동률 표에서 한번 보시면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7%, 진에어가 마이너스 4%, 이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0.5%, 코스피가 8% 올랐던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 그다음에 저가 항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어서
결국 항공주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 악재가 있는 거죠. 여름철 휴가, 이 성수기 효과 이게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주가는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언제 좋아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환율이 1,300원대 중후반으로 좀 전체로 하락을 하고 금리가 미국이 내렸기 때문에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항공주 같이 외화 부채가 많은 회사 섹터들은 일단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얼마나 많이 비행기를 타느냐 이게 사실 메인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9월까지는 10월에 워낙 이번에 장기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사실 좀 그 항공기 이 티켓을 끊는 거가 좀 자꾸 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4분기 정도나 가야 좀 뭔가 좀 기대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항공주들은 4분기 들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내용이 이제 주 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알테오전 얘기는 앞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짧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환자들의 이 투약 편의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30분 동안 계속 뭐 누워서 주사를 맞고 있었던 게 이제 뭐 1분, 길어야 2분이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 병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가 침대에 앉아서 주사 맞는 시간이 30분이라고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면 1시간 정도의 베드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 2분이면 끝난다는 얘기라고 보면 이 한 환자가 베드를 차지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만큼 이 베드를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측의 이 병원 업계라든가 미국 제약업계의 얘기는 이 키트루다 SC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어떤 병뿐만 아니라 전체 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 이 SC 제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굉장히 높게 사고 있더군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뭐 이 수급적인 측면을 일단 보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게 뭐 언제는지는 모르겠으면 당장 오늘부터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됐다. 요걸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 가치는 짧게 표로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힘, 반도체 ETF가 일주일 새 두 자릿수 쑥 올랐다. 이제 이게 제목 그대로 표를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미래셋의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게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이걸 보셔야 되고 일주일 수익률이 무려 22%, 한 달이 38%, 연초 이후에는요 112%입니다. ETF 상품이 물론 레버리지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대, 40%대, 역시 100% 넘는. 연초 이후로 따지면 코덱스께 더 수익률이 좀 높죠. 그다음에 200 IT 레버리지, 그 IT를 좀 반도체에서 좀 전반으로 확대한 거. 역시 반도체가 주력이긴 합니다. 역시 비슷한 수익률을 좀 내고 있고요. 반도체 전공정으로 신한 거는 조금 더 포커싱을 했죠. 이거는 일주일 새 14%.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1개월 19%, 연초에 무려 60%입니다. 전공정만 해도 벌써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 13%, 30%, 76%. 이게 참 대단하죠. 반도체 연초 위에 거의 60, 70% 이상의 수익률들을 좀 내고 있고 레버리지가 아니어도 말이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전후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계속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외인기관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잠깐 코스피는 쉬어갔지만 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시장 역시나 FOMC 따른 그런 기대감이 상당했었죠. 네, 사실 FOMC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오히려 그것이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지난주 통틀어서 1.4% 상승, 코스닥은 1.8% 상승했는데 4주 연속 상승에 성공한 거고 글로벌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영향이 줄 수 있는 주요 지표 동향은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원달러 환율 미국 국제금리 소폭 상승하고 국제 유가는 보합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이슈 좀 살펴보시면 일단 9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점도표 내용으로는 올해 추가적으로 두 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어서 시장 상승에 도움을 주었고요. 또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주가 상승에 도움되었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및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한국 항공우주 고등 훈련기를 미군이 해군이 또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요. 또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진출, 또 K2 전차의 중동 수출 전망 등으로 국내 방산주 전반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2,200억 순매도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조 8천억 원 이상 샀기 때문에 사실 그 전반적으로 볼 때는 코스피에서도 매도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외국인 화학의약품 전기전자 유통업 순매수했는데 유통업이 지금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재로템 그리고 APR이 있었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현대차, 네이버, 알테오젠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만 1조 8천억 원, 쏠림이 이제 세부적으로 보니까 상당했던 역시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이제 매크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원달러 환율이 벌써 1,399원, 거의 1,400원 돌파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새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강달러 영향일까요? 이게 사실 제가 한 주간으로 토탈을 보시면 사실 소폭 오른 건데 네. 근데 이제 주 초반에 그 FOMC 영향으로 주 중반까지 달러화가 좀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1,370원대까지도 그렇죠. 떨어졌었는데 이것이 이제 FOMC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매파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주변국들, 주요 통화, 엔화라든지 아니면 주요 유로존 화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도 달러 강세의 원인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FOMC 직후에 따른 그런 되돌림이 나왔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 주신 엔화나 파운드화 그리고 유로화 쪽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달러를 끌어올렸다. 이 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FOMC 지난주 17일에 이제 현지 시각으로 발표가 됐었죠.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리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25bp 인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반영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파월 발언, 고용과 인플레 중에서는 고용선을 좀 들어줬습니다. 네. 거기에 또 점도표에서는 올해 2회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또 이제 경제 전망, S&P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건 약간 모순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연준의 독립성이 조금 훼손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개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 GDP 전망치가 올해 내년이 이제 각각 1.6%, 1.8%로 지난 6월 수치 대비 상향 조정되었고요. 올해 물가 전망치는 사실 지난번과 동일했지만 내년 물가 전망치는 소폭 좀 상향을 조정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에 미치는 관세 영향 전망과 관련해서 직전 FOMC 대비 영향이 좀 크지 않고 좀 단기에 커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 고용시장이 더 이상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실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점도표를 보면 연준위원들은 올해 추가적으로 2회 인하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추가적 한 번 정도를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내년에도 한 3차례 정도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거리가 있고 약간 점진적으로 일어나겠다라는 결과가 나는데 아무래도 연준이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실업률 전망인데 올해 4.5%로 사실 지난 6월 전망치와 동일했고 내년과 내후년 전망치는 오히려 4.4%, 4.3%로 0.1%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네. 이런 면을 보시면 이제 아직도 고용시장은 나쁘지 않다는 걸 해석하는 걸로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고용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이것이 내년 인하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물가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인데 실제로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이 금리 결정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결정 및 코멘트가 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추가 2차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3년여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메이저 지수와의 상승 대열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달러 약세 또 금리 하락 추세도 이어졌습니다. 직후에는 그렇지만 다시 반등했죠. 지금 그래서 반등하긴 했지만 일단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한 달러 약세 실질금리 하락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 또 금리 하락이라는 상당히 유동성 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변화가 뭐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즉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인한 강세장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강세장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비단 FOMC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이 전화 통화 상당히 좀 경계감을 많이 가지고 시장이 지켜봤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좀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PEC에서 본격적으로 좀 회동을 하겠다라는 게 확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뭐 APEC 수혜 테마 좀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요 내용이 전화통화 중요한 내용이 뭐 2시간 동안 진행돼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오고 갔을 것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두 사람 모두 참석에 만나기로 했는데 미중 간 정상 만남은 이제 트럼프 2기 이후로는 이제 최초가 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또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것도 8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뭐 틱톡 관련한 뭐 메가 합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이 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중 정상이 경주 APEC 정상에 참석이 거의 확정된 것이 이제 가장 큰 기대감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사실 4분기 증시를 좀 예상했을 때 강세장이 좀 지속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PEC 정상에 대한 관심 증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9월 1일 날 4분기 증시의 하락의 근거로 소개해드렸던 재료가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그 전체가 이제 첫째가 이제 자사주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가 논의 시작되고 네. 10월 말에 아펙 정상회의에서의 흥행 성공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신에서 양호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사실 2014년 이후에 11년 만인 일인데 당시에도 중국 관련주 상승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화장품, 여행, 카지노, 중국 내수주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올해도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안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시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남북 경협주들도 10월 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시주석이 방한했을 때 그제 거기에서 좀 약간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중국 내수주,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이쪽 다시 한번 좋은 그런 흐름 오늘도 이어갈 가능성 높고요. 또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 플러스 에이펙 관련 테마까지 오늘 주의 깊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육통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연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쯤 되면은 좀 한번 큰 폭으로 꺾이겠거니 했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통업 전체 지수로는 코스피 대비로 조금 저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네. 그 안에서 대표적인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호텔신라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유통업 종류에서 백화점 및 면세점 종목 주가가 양호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8월 소비자 심리 수치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111.4를 기록했는데 2017년 12월 기록한 112.1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이제 정부의 민생지원금 수혜 업체가 백화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는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 지급된 지원금도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네. 오히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실질적인 백화점 이용이 더 증가했다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캐대헌 열풍으로 한국 방한 외국 관광객이 급증했는데 특히 이들이 면세점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실질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방문하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에서도 백화점을 방문해서 쇼핑하고 또 음식, 식품을 소비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요 백화점 업체들의 실질적인 외국인 매출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전통적인 명동 상권의 강남, 여의도 상권의 점포들은 더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위치한 점포를 가진 백화점주들이 주가 상승이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DF1 권역 면세 영업 중단을 결정했는데 네. 뭐 향후 매출 감소, 그다음에 뭐 위약금을 물어내야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항점 적자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 더 부각될 수 있고 경쟁사 신세계 같은 경우는 공항 측과의 어떤 유리한 조건의 협상 카드를 이제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면세점 종목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단기의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주식 투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백화점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빈도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면세점 모두 수익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면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여행주 다뤄주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소비 심리의 개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소비 심리가 유통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미쳐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럼 과연 이 유통업에서 추가적으로도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평가 종목으로는 롯데쇼핑을 볼 수 있는데 저평가요? 네. 네, 이제 밸류에이션상 저평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올해 주가가 34% 정도 상승해서 유통업종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부각된 종목은 아닌데 국내보다는 지금 해외상 매출 성장률이 좀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지금 잠시 역성장했던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주가가 지금 11개월 선행 실적 기준 대비 PER이 8.5배, PBR이 0.15배로 절대적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던 매력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 지금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혼인율과 출산율이 증가할 때는 가전제품 수요도 동시에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하이마트를 보유한 롯데쇼핑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세계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53% 주가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20만 3,500원은 지금 12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R 8.8배, PBR 0.45배로 이것도 역시 낮은 밸류에이션을 유지 중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 경쟁사인 호텔신라의 인천공항의 면세점의 주요 권역에서 철수 결정이 협상 능력을 높일 수 있어서 반사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 신세계가 유통업종 내에서 외국인 및 기관 수급이 가장 양호한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통업 관심 종목으로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신세계 차트만 봤을 때에는 이거 밸류가 좀 낮다에 약간 물음표를 지어봤는데 PBR이 0.45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경제 전략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우선은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 발언이 대거 좀 기다리고 있고요. 또 PCE 물가지수, 우리가 마냥 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FOMC 들여다봤을 때 뭐 추가 2회이나 그다음에 1회이나 상당히 좀 위원들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PCE가 예상보다 높으면은 1회 이나에 그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좀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경제 이슈 뭐 지표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26일 날 미국 8월 PCE 물가지수가 될 텐데 네. 연준이 가장 선호하고 잘 보는 그 지표로서 예상보다 높지 않아야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주가의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자들이 좀 생각해 되실 부분은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쉼없이 지금 벌써 4주 연속으로 주간 단위로 계속 쉼없이 상승하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언제라도 어떤 재료가 조금이라도 나쁜 재료가 났을 때 네.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매수 기회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보통 이제 현금화를 미리 하실 필요는 뭐 크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제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들의 매매가 상당히 매물이 크게 나타난다면 이제 매수보다는 약간 동참해서 같이 좀 현금화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투자 전략이 좀 우선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는 날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투자 전략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하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네. 미국을 또 방문하는 그 날에서 네.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참고할 만한 어떤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매크로 지표 중에서 가장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은 역시나 이 연준의 최선호 물가 지표죠. 이 PC 가격 지수 반드시 이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범위를 벗어나는지, 이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일 수가 있는지 데이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주의 시작, 이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또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